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뮬리아 웍스 웨비나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공지 드렸던 바와 같이 저희들이 내연적 기법을 활용한 비선형 정적 및 동적 해석이라는 주제로 오늘 웨비나를 할 것인데요. 저는 사회를 맡게 된 다소 시스템 코리아의 이정대라고 합니다. 제 옆에 앉아있는 잘생기신 분은 이상훈 대리라고 해서 프리즘에서 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프리즘의 이상훈 대리입니다. 너무 얼어 계신 거 아니세요? 이 방송이 참 쉽지가 않네요. 여기 마이크를 따야 되니까 목소리 조금 크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저 웨비나를 하기 전에 자기소개 잠깐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프리즘에서 기술팀에 있고요. 기술 지원하고 시뮬레이션을 담당하고 있는 프리즘의 인재, 프리즘 이상훈 대리라고 합니다. 네, 프리즘의 인재 이상훈 대리님께서 왜 그 고객분들께는 그 웨비나 공지를 할 때 오타를 치명적으로 쓰셔가지고 내연적 기법인데 왜 외연적 기법이라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아요? 네, 인재라는 게 여러 뜻이 있죠.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함자 용어로 여러 개 조합을 할 수 있죠. 자, 어찌됐든 간에 각서를 하고, 자, 오늘 내연적 기법을 활용한 비선형 정적 및 동적 해석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볼 건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웨비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어떻게 해석을 진행해야 될까라는 하는 슬라이드가 있는데요.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네, 슬라이드 보시면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얼굴이 있죠. 저희가 해석을 할 때 임플리시시니, 익스플리시시니, 뭐 정적이냐, 동적이냐 이거에 대한 거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거에 대한 거를 저희가 이번에 웨비나를 통해 가지고 가볍게 다뤄보면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저희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어도 좀 정리하고 특히 오늘의 주제인 임플리시시 무엇인지 우리가 아주 딥다이브하게 알아보진 않겠지만 개념적으로 그냥 기억하셔야 될 키워드 정도를 정리해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해석의 출발점은 제가 좀 소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이 물리 세계에서 이제 구조물의 거동을 우리가 해석적으로 기술하기 위해서는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관성력, 감쇄력, 복원력과 외력의 어떠한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운동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그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이 있습니다. 어떠한 외력 FT가 가해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시스템을 구성하는 질량이 있을 것이고, 이 시스템을 구성하는 강성과 감쇄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의 조합을 통해서 어떠한 XT라고 하는 구조 응답을 얻게 될 텐데 그것을 오른쪽에 표현한 것이 별 5개를 놓으셨네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운동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오른쪽부터 보겠습니다. KX라고 하는 것은 스티프니스죠. K는 스프링 상수 K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스프링 여기 있고요. 그 위에 보시면 이제 관성인데 덩치가 큰 사람이 왜소한 사람보다 더 큰 관성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언제? 맞습니다. 버스 운전기사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마이너스 가속도가 생기죠. 그때 저처럼 이제 살집이 많은, 어쩌다 살이 찌셨지? 저랑 비슷해지셨는데. 아닙니다. 관성력을 크게 받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살이 쪘습니다. 네. 하여튼 여튼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왼쪽에 계신 분은 어떻습니까? 좀 얇으니까 힘을 적게 받죠. 오른쪽에 계신 분은 좀 덩치가 있으니까 관성력을 크게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F는 MA, 관성력과 연관된 텀입니다. 감쇄력은 좀 어렵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이제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멋지게 다이빙을 하셔서 입수를 하고 계신데 이게 안면 입수라고 이게 멋지게라기보다 엄청난 데미지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아름다운 여성분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다이빙 보드가 될 것인데요. 자, 이게 발을 떼고 난 다음에 이제 보드가 이렇게 막 흔들리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되면 계속 무한대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다가 계속 점차적으로 그 진폭이 감쇄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구조물 내부에 작용하는 감쇄력이라고 하고요. 이게 바로 이 가운데 있는 CX 다시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관성력은 MX2 MA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텀과 외력이 합쳐져서 우리가 운동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지배 방정식이 우리가 알고 있다고 봤을 때 우리가 유한요소법을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 어떤 고체 이런 물건들을 굉장히 잘게 다양한
다수의 요소와 절정으로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산이 되면 이제 매트릭스와 벡터 형태로 변경이 되게 되는데, 아래와 같이 이렇게 브라켓이 있는 것은 매트릭스 형태가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괄호가 되어 있는 것은 벡터라고 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M은 매스 매트릭스, 이것은 속도 벡터, 이것은 댐핑 매트릭스. 죄송합니다. 처음 건 가속도 벡터입니다. 가속도 벡터죠. 예. 아주 지적. 입이 간질간질했어요, 아주. 죄송합니다. 자, 처음에 있는 것은 가속도 벡터고요. 가운데 있는 것이 속도 벡터. 그리고 강성 매트릭스.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될 변이. 변이를 알게 되면, 미분하게 되면 속도를 알게 되고 가속도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이 바로 하중 벡터입니다. 초장부터 좀 복잡하네요. 예. 하지만 이것이 기본적인 운동 방정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서 이제 선형과 비선형, 동쪽과 정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지만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이상훈 대리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제가 이거 선형 비선형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그래프를 하나 그려왔습니다. 네. 지금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간 선, 초록 선, 파란 선 이렇게 세 가지 선이 그려져 있어요. 네. 이 중에서 일단 빨간 선을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빨간 선을 보시면은 지금 1이란 값이 들어갔을 때 10이란 값이 나왔고요. 2란 값이 들어갔을 때 20이란 값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3이란 값이 들어갔을 때는 몇이 나올까요? 누구를 바보로. 이거는 좀 선형적인 1차 방정식이니까 당연히 30이 나오지 않을까. 정비례하는, 선형적으로 비례하는. 네. 아주 훌륭하십니다. 네. 값은 30이 나오고요. 네. 이렇게 선형적으로 정비례하는 관계일 때 선형이다 라고 보통 저희는 말씀을 드려요.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릴게요. 선형이라고 하는 거는 구조물의 거동에 영향을 미치는 임의의 변수의 크기를 변화시켰을 때, 하중을 말이 좀 변화시켰을 어렵죠? 때? 예, 하중을 하중을 변화시켰을 때입니다. 네. 변수의 크기에 비례하여 구조물의 거동이 변할 경우, 네, 정비례, 선형적으로 비례할 때. 네, 이거를 선형이라고 하고요. 중요한 거는 두 번째 문장입니다. 단 한 번의 계산 과정으로 해답을 구할 수 있다. 이게 어떠한 것을 의미하냐면, 앞쪽에 있는 그래프를 다시 보셨을 때 지금 빨간 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이라는 값을 넣었을 때 10이 나왔어요. 2라는 값은 20이 나왔죠. 3이라는 값은 이정대 기술대표께서 맞추신 것처럼 30이 나오겠죠. 이런 것처럼 얘가 정비례 관계에 있으니까 단 한 번의 계산만으로 나머지 결과들도 유추해낼 수 있다 라는 게 선형의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쉬운 내용이지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선형 해석을 했을 때 어떤 앞에 있는 이게 시스템이 선형이다라고 했을 때는 1이라는 하중을 주고 10이 나왔다고 하면 나머지 하중에 대한 응답을 바로 이러한 비례관계를 통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기울기가 같기 때문이죠. 네. 하지만 이런 파란선과 녹색선은 그렇게 구할 수 없는, 우리가 추후에 다룰, 잠시 후 다룰 비선형의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비선형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요거 앞에서 말씀드린 파란선하고 초록선 머릿속에 기억해 주세요. 네. 요 구조물이 외부의 하중에 대해 비선형적 거동을 나타내는 경우 비선형이라 그러고요. 선형 해석과 달리 비선형 해석은 하중의 증분에 대응하는 값을 모두 구해야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아까 전에 그래프 다시 보시면은 이 파란 선이나 초록선을 보시면 1이라는 값을 넣었을 때나 2라는 값을 넣었을 때, 3이라는 값을 넣었을 때 모두 앞에서 이때 걸쳐져 있는 결과들 보고서 그 뒤에 결과값을 유추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만약에 값을 구해야 된다면 다 직접 하나하나씩 그 이전 결과들까지 다 하면서 구해야겠죠. 네. 이렇게 구하는 것을 비선형이라고 합니다. 네, 비선형 해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석적으로 굉장히 심플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형과 비선형의 차이는 이렇게 되는 것이고, 아래쪽에 있는 F는 KU, 여기는 앞서 이제 변이가 X였는데 여기서 U를 사용했네요.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이제 관성, 매스와 댐핑 텀을 제거했을 때 우리가 이걸 정적이라고 하는데, 좀 이따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긴 할 거지만, 그럼요. 우리가 이 강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 구조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인데요. 이 특성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 선형, 해석을 진행하는 동안 변경이 되면 비선형이 되는 것이죠. 좀 이따가 설명을 더 해주실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제가 정적과 동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선형과 비선형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까 정적과 동적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네. 일단 정적이라고 하는 거는 스테디 스테이트 프로블럼이라고 하고요.
시스템의 응답이 시간 변화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요. 그리고 얘는 선형일 수도 있고 비선형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동적 같은 경우에는 프로퍼게이션 혹은 다이나믹 프로블럼이라고 하고요. 시스템의 응답이 시간 변화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은 스테디 스테이트 프로블럼에 플러스 알파 뭔가가 더 들어갔다. 그러니까 스테디 스테이트 문제가 확장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선형일 수도 있고 비선형일 수도 있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빨간색으로 화살표 쳐서 내놨습니다. 이게 선형이냐 비선형이냐는 시스템의 응답이 하중의 변화에 비례할 경우에는 선형,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경우는 비선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장으로 이해를 하니까 조금 이해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다음으로 이제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다시 운동방정식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는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여기서는 제가 운동방정식 설명드릴 때 시간 의존적인 다이나믹 텀과 시간 독립인 스태틱 텀으로 빨간색으로 묶어놓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 보시면은 제가 다음에 설명할 게 정적 부분에 대한 설명인데, 지금 보시면은 시간 의존적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다 날려놨습니다. 이렇게 정적 부분 같은 경우에는 스태틱 텀만 고려해가지고 해석을 보게 되고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게 되겠죠. 네, F는 KU 혹은 KX가 되겠죠. 이거는 구하고자 하는 변이고 외력인데, 이거는 스티프니스 매트릭스 강성 행렬이 되는 것이고, X는 벡터라면 이거 관로를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오타가 좀 있으시네요. 네,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즘의 인재입니다. 예. 예. 정말 그 인재를 모시고 웨비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정적 해석에 앞서 보셨던 방정식이 굉장히 복잡했지만, 이런 다이나믹 텀들, 시간 의존적인 다이나믹 텀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정적을 해석을 가는데, 정적 해석에서 우리가 다시 구분해야 될 것이 선형이냐 비선형이냐, 그것을 구분해야 되는 것이죠. 네. 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선형하고 비선형 설명드릴 거예요. 금속의 경우 변형이 일정 크기 이상 커지면은 소성 변형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영구 변형이죠. 이 시점을 넘어가면 다시 원래대로 복구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변형이 낮을 때 일정하던 재료적 특성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K값이 달라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때는 재료 특성 변화, K의 변화를 계속 추적해가면서 계산을 해야 하는데, 아래에 그래프 보시면 아실 수가 있어요. 지금 웰드 스트렝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 시점 기준으로 까만색으로 나와 있는 요 선은 선형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음 뒤쪽 같은 경우엔 넌 리니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죠. 비선형으로 계산을 해야 제대로 된 값을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쪽 까만색, 파란색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일반적인 탄소성 금속 재료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 같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선형 해석에서는 어떤 것만 넣으면 됩니까? 일라스틱 모듈러스와 포화정비만 넣어주면 되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요 구간에 대해서만 계산하기 때문에, 구조 해석에서 선형 정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미소 변이에 대해서만 유효하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래쪽은 뭐 금속이 아닌 굉장히 그 변형률에 대해서 크게 변하는 그런 재질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스트레인이 여기가 아니라 이쯤 되면은 선형 해석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형 해석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정비례 관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선형은 쭉 올라가서 여기 맞습니다. 쭉 그렇죠. 올라간 상태로 높은 값이 찍히게 되겠죠. 그렇죠. 일정 스트레인이 넘어가게 되면 미소 변형이 아닌 경우에는 선형 정적 해석은 적합하지 않은 해석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비선형 해석이 필요한 것이죠.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정적 해석 같은 경우는 시간과 무관한 해석이고요. 강성의 변화 여부에 따라 선형과 비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은 요 선형과 비선형으로 나뉘는 기준은 얘가 일정하면 선형, 그리고 일정하지 않고 계속 변화가 일어난다면 비선형으로 나뉠 수 있겠습니다. 요 K 값은 재료나 형상에 따라서 값이 정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얘는 재료 비선형과 형상 비선형, 기하형 비선형, 네. 요런 것들이 이런 스티프니스 매트릭스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선형이라고 가정했을 경우는 K가 컨스탄트,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만 역행률을 넘겨버리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U를 계산할 수 있지만, 비선형, 이게 계속 K가 변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계속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비선형 해석이 정적 해석에 비해서 계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고 많은 양의 컴퓨팅 리소스를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다시 운동 강령식으로 돌아왔는데 이번엔 동적 해석이네요. 아까 똑같은 식입니다. 맞습니다. 똑같은 식입니다. 네, 똑같은 식이지만 지금 아까 전에는 시간 독립, 스태틱 텀이라고 되어 있는 저 부분만 저희가 고려를 했는데 동적 해석 같은 경우에는 시간 의존적이라고 되어 있는 다이나믹 텀까지 전부 다 고려를 해야 동적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적과 동적, 선형과 비선형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이거 굉장히 쉬운 용어지만 구분을 좀 명확하게 못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짚어봤고요. 그러면 이제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요쪽 부분에 대해서. 네, 선형과 비선형, 정적과 동적 요걸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질량, 강성, 댐핑이 해석이 진행되는 동안 변한다. 이럴 때는 비선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변하지 않는다면 얘는 선형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하중의 변화는 선형, 비선형 구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정적과 동적 같은 경우에는 정적은 이전의 입력값이 현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이때를 정적이라고 하고요. 이전의 입력값이 그럼 현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때는 동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다이나믹 이펙트의 특징인 것이죠.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구분하신 것들을 조합을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되나 보네요. 예, 이거 저희가 선형, 비선형, 정적, 동적 이렇게 네 가지를 조합을 하게 되면은 선형 정적, 선형 동적, 그리고 비선형 정적과 비선형 동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런 그 같은 해석이라 구조 해석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구분을 했고 해석별 활용 영역이 뭐 대표적으로 좀 있나 보네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그럼요. 선형 정적 해석 같은 경우에 다수의 해석, 큰 모델, 탄성 영역 내 결과에 관심이 있을 때, 그리고 접촉 및 기하 비선형에 관심이 없을 때 보통 많이 사용을 하고요. 주로 강도 평가나 일반적인 구조 설계에 대한 그러한 해석들 진행을 할 때 요 선형 정적 해석을 활용합니다. 시스템이 리니어할 때 강도 평가, 구조 설계죠. 예를 들어서 맞습니다. 항복력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해석이 바로 선형 정적 해석이고요. 네. 그리고 선형 동적 해석 같은 경우엔 진동 관련된 영역에 많이 활용을 해요. 시계열 해석이나 주파수 영역 해석 혹은 장기간에 걸친 구조 응답 같은 것을 진행을 할 때 요 해석을 활용합니다. 네, 선형 동적 해석은 어떻습니까? 동적 해석이지만 우리가 운동 방정식을 구성하는 개수인 MCK 매트릭스의 변화가 없는 그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고 실제로 계산을 할 때 보면 우리 고위준동 해석이라든가 뭐 어떤 리니어 다이나믹과 관련된 이런 주파수 영역 해석 기법들이 많이 활용이 되죠. 네. 그 다음에 비선형 정적 해석이네요. 비선형 정적 해석 같은 경우에는 소속 영역을 관심 있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 현상 그러니까 손상 부분을 구현을 해야 될 때 그리고 비선형 재질을 활용한 해석이나 정교한 접촉 해석 같은 것을 할 때 많이 활용되는 해석입니다. 네, 다음으로 그리고 비선형 동적 해석 같은 경우에 소속 영역에 역시나 관심이 있고 그리고 실제 현상, 손상을 구현을 하고 그리고 파손, 찢어짐 등에도 관심이 있을 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네. 그다음 시계열 비선형 응답이나 충돌, 낙하, 관통 등 이런 해석들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설명하신 손상이나 파손 찢어짐 같은 것들은 앞에 저희들이 설명했던 내용으로는 사실 커버가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거기서 뭔가 추가적인 고려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하여튼 뭐 어찌됐든 우리가 이렇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하였고 어떠한 해석들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좀 살펴봤습니다. 대표적인 걸 분류를 해놓은 거니까요. 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실질적인 해석의 예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제 시뮬리아 웍스 제품을 활용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시뮬리아 웍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다소 시스템은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죠.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 클라우드의 플랫폼 시스템과 우리 솔리드웍스가 합쳐진 것들을 3D 익스피리언스 웍스라고 하는데 그 하부에는 디자인 엔지니어링, 거버넌스, 시뮬레이션, 매니팩처링 프로덕션 이런 식으로 4개의 카테고리로 다시 한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소 시스템이 자랑하는 시뮬레이션 관련된 시뮬리아의 브랜드와 솔리드웍스가 조합된 형태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시뮬리아 웍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들은 시뮬레이션에 관심이 있으니까 요 해당 영역에 해당되는 것이죠. 네. 그럼 시뮬리아 웍스를 통해서 어떠한 현재 버전으로는 어떤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구조 해석과 유동 해석 그리고 사출 서형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포트폴리오랑 또 굉장히 유명하죠. 아주 예, 유사합니다. 유사하죠. 이와 좀 비슷하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조 해석은 목적에 따라서 네 가지의 롤이 제공이 되고 플루이드 다이나믹스 엔지니어, 플라스틱 인젝션 엔지니어 이와 같은 롤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LOL 게임 아니고요. 롤이 아닙니다. 그 롤이 아니에요. 네, 그 롤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해석을 하시는 다양한 직군이 있죠. 그분들이 사용하실 법한 앱들을 묶어 놓은 패키지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구조에서 FEA 쪽을 보면 선형 쪽을 커버할 수 있는 스트럭처럴 디자이너와 엔지니어가 있고요. 오늘 사용하게 된 스트럭처럴 퍼포먼스 엔지니어 그리고 스트럭처럴 메카닉스 엔지니어가 있습니다. 퍼포먼스 엔지니어와 메카닉스 엔지니어는 비선형에서까지 다 할 수 있는데 특히 스트럭처럴 퍼포먼스 엔지니어는 오늘의 주제가 되는 임플리시트 기반의 비선형 정적 해석과 동적 해석을 수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스트럭처럴 메카닉스 엔지니어에서는 오늘 웨비나에서는 다루진 않겠지만 익스플리시트 기반의 비선형 동적 해석 굉장히 충격이나 임팩트 이런 쪽을 다룰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쯤 돼서 대리님께서 이렇게 많은 컨텐츠를 준비해 주셨는데 네. 제가 조금 더 고객분들께 임플리시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어서 제가 사실은 다음 웨비나에 좀 사용하려고 만들어 놓은 자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일부를 발췌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웨비나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네네. 자, 이게 보면 좀 일단 짜증이 납니다. 소식이 보이네요. 우리가 임플리시트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뉴턴 랩선 이터레이션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조 해석 쪽에서는. 네. 뉴턴 랩선 메서드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우리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해가 있죠. 이 해는 사실은 FEM상에서는 정적 평형 상태입니다. 이것을 이제 수학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내가 x0라고 하는 초기의 이니셜 케이스가 있어요. 일단 우리 흔히 말하는 겐또를 때리는 거죠. 그렇죠. 이미 값을 그냥 집어넣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값을 넣어서 함수에 넣었을 때 그것의 미분값이 이런 식의 기울기가 되는 것이고 이 기울기에서 도달한 지점에 이 x1을 다시 집어넣어서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처럼 계속 해를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왼쪽에 x축과 이제 교차하는 지점이 우리가 구해야 될 정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해석을 하시는 분들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터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죠. 반복한다는 거군요. 예, 이런 이터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반복을 통해서 이 해에 가장 가까이 쫓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그젝트 솔루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기 어디 근방에 갔을 경우에는 우리가 정한 톨러런스 이 정도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지점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수렴한다라고 합니다. 예, 수렴한다, 컨버즈 한다라고 하죠. 예, 그때 되면 이것을 해라고 여기고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구조 해석과 이 앞에 있었던 수학적 수치 해석과 어떻게 연관 지을 수 있냐면 일단 주어진 함수는 없습니다. 앞에서는 주어진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터레이션을 해서 정해를 찾아가는 과정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비선형의 해석의 해는 구해야 되는 대상이죠. 조금 더 보게 되면 우리가 x에서 0초에서 x초까지 하중이 점진적으로 가해진다고 했을 때 시스템이 비선형이라고 하면 하중은 선형적으로 증가하게 되지만 비선형적인 응답을 이런 빨간색처럼 얻게 되는 것이죠. X에서의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중간 과정의 결과도 모두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잘게 나누어서 정보하게 되는데 이것을 타임 스텝이라고 하고요. 이 중간 과정의 결과를 추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넘어가는 것들을 인크리먼트라고 하고 하나하나 넘어갈 때마다 반복 계산하는 것을 이터레이션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선형 정적 해석을 좀 살펴보면 힘의 평형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서 보신 이러한 빨간색 패스를 따라간다 하더라도 각 지점에서의 평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구조물 전체에 대해서 외부에서 가한 힘과 내력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델에 가하는 힘이 만일 10N이라고 한다면 힘은 한 번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져서 증분되어 가해지게 됩니다. 힘이 증분되는 지점마다 힘의 평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비선형성에 의해서 각 증분점마다 구조물의 강성은 변화하게 된다. 아까 대리님께서 설명하신 비선형 해석, 비선형 정적 해석의 개념이 똑같은 것이죠. K가 계속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비선형 정적 해석에서의 뉴턴 랩선 메서드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증분에서의 평형점을 찾는 데 활용이 되는 것이고 각 이터레이션에서의 평형 방정식을 만족하는 새로운 강성 행렬을 K-매트릭스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외부에서 가한 힘과 우리 그 FEM 모델 상에서의 인터널 포스가 이 디퍼런스가 차이점이 충분히 작을 경우에 우리는 이터레이션을 중단하고 해당 중분의 해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수렴했다고 보고 어떠한 특정한 톨러런스를 만족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인크리먼트에 대한 해를 구했기 때문에 다음 중분으로 넘어가고 내가 원하는 하중을 다 집어넣을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게 바로 비선형 정적 해석입니다. 좀 내용이 좀 어렵지만 좀 이게 시간 제약상 제가 좀 압축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제 제가 다음에 관련된 웨비나를 할 때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방법을 임플리시트 메서드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임플리시트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왜 임플리시트 방법이라고 부르냐면 이처럼 이터레이션하는 해석을 임플리시트 해석이다 라고 받아들여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실질적인 예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링 인서션 문제가 있는가 보네요. 예, 네. 이거는 제가 준비한 예제인데요. 네네. 링 인서션이라고 되어 있는 이 모델 보시면은 가운데 오링이 있고 그 다음에 핀이 있죠. 이 핀 쪽으로 오링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그 저희가 해석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해석을 진행하는 케이스는 총 3가지 케이스로 진행을 할 거고요. 케이스 첫 번째는 비선형 정적 해석으로 진행을 했을 때, 일단 케이스 두 번째는 비선형 동적 해석으로 진행을 했을 때인데 20초에 걸쳐서 삽입을 할 겁니다. 얘는 긴 시간을 들여서 삽입하는 거니까 실제로 해석 결과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적 해석과 유사하겠죠? 되게. 유사한 응답을 보기 위해서 일부러 만드신 거고 맞습니다. 일부러 길게 케이스 했어요. 3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삽입을 해서 다이나믹 이펙트를 좀 보겠다. 네, 아주 네. 확실하게 결과를 보기 위해서 0.1초 아주 줄여가지고 삽입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상을 통해서 플랫폼인가요? 예, 요거는 네이티브의 플랫폼인데 요걸 통해 가지고 저는 구조 해석을 진행을 할 거고요. 지금 요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쪽에 어시스턴트 패널이라 그래 가지고 사용자가 아주 사용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선택 따라가시면 되는데 일단 스태틱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1초, 여기서의 1초는 전체를 의미하는 1입니다. 정말 1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시컬 타임이 아니라 하중의 중분이 되는 프랙션인 것이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증분은 뭐 0.1로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 모델 부분 보시면은 제가 요 모델은 요 솔리드웍스랑은 달리 이 스트럭처럴 퍼포먼스 엔지니어에서는 6면체 요소로 메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 모델을 6면체 요소로 메시를 진행을 할 거고요. 이렇게 메시 버튼 한번 클릭해 주시고 확인. 네, 좀 상대적으로 지오메트리가 간단해서 이렇게 수입 3D 메시로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좀 복잡한 모델이라도 손쉽게 메시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요. 네네. 다음으로 모델로 돌아가서 계속 이제 시나리오 구성을 위한 이제 모델 준비라든지 해석의 조건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섹션을 집어넣네요. 네, 이제는 솔리드 섹션을 지정을 할 텐데 솔리드 섹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트가 2개니까 2개의 섹션으로 지정을 할 거예요. 네. 지금 메시 나눠놓은 이 핀 부분 그리고 가운데 오링 부분 해가지고 2개의 솔리드 섹션으로 제가 요거를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솔리드 섹션까지 지정을 했는데 제가 요거 재질은 지정을 하지 않아요. 네, 이 부분에 보시면은 제가 지금 재질을 안 넣었는데 메터리얼 팔레트라는 걸로 넣으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3D 스페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재질들을 불러오는 거고요. 저희는 지금 다이나믹 이펙트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 핀 부분은 고무 재질, 러버를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링 부분은 그냥 알루미늄 알로이 일반적인 그냥 재질 집어넣어가지고 해석을 진행해 볼게요. 그냥 이렇게 끌어다 놓으시는 걸로 재질을 정의하실 수가 사실 있습니다. 정의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까 섹션에서도 정의할 수 있고. 그럼요. 섹션에서도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정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지오메트리도 넣을 수 있고. 그리고 이 부분 중요한데 네. 인터랙션 제너럴 컨택트라고 해가지고 한 번에 이 접촉 조건에 대한 거를 다 정의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아주 만약 편리하게 원하실 경우에는 컨택 프로퍼티를 따로 정의해서 할당할 수가 있고
서페이스 투 서페이스의 컨택 페어 이런 것도 별도로 지정해서 특정 면에 대한 컨택 프로퍼티를 정의할 수도 있죠. 지금은 이제 경계 조건을 넣고 계신 거군요. 지금은 저 부분이 고정되어 있다라는 조건을 넣기 위해서 클램프를 통해 가지고 저런 조건을 집어넣었습니다. 네, 그리고 강제 변이로. 네. 예, 지금 요 오링 부분하고 저 핀 부분 가운데까지 진입하는 길이가 75.95mm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 길이를 강제적으로 변이를 지정해서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해줄 거고요. 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냥 누르시면 안 되고 요거 픽스드, 저도 그냥 누를 뻔했는데 요 픽스드를 통해 가지고 다른 데로 자유도를 구속을 시켜준 겁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중이 가해지는 곳 이외에 구속을 집으면서 이제 계산이 진행되면서 수령을 할 때 문제가 없도록 하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나서는 바로 시뮬레이터 통해 가지고 해석을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해석이 이제 진행됐다고 보고 이제 그 다음 결과를 봐야 되는데 지금 해석이 마무리된 것 같네요. 결과 네.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결과 보시면은 이 해석 같은 경우에는 스태틱 해석이에요. 정적 해석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요렇게 재생하시는 거 보시면은 그냥 잘 부드럽게 안쪽으로 들어가시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시간통과 독립적인 비선형 정적 해석이 이처럼 애니메이션처럼 구현될 수 있고 각각의 이제 링의 움직임에 따른 이 클립의 비선형 응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그다음 예제를 한번 가보시죠. 예, 그 다음 예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리에이터 아나리시스 케이스라고 해서 케이스 밑에다가 저희가 요 다이나믹 해석을 진행할 것을 추가해가지고 해석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케이스를 추가해서 그 다음에 프로시저 같은 경우에는 임플리시 다이나믹 스텝, 저희가 말씀드렸던 두 번째 케이스 20초로 진행하는 해석을 진행을 할 거고요. 네. 그러면 스텝 타임은 당연히 20초로 해야겠죠. 요 20초는 실제 시간입니다. 스태틱의 20초랑은 다른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니셜 타임 인크리먼트는 0.1초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파트 부분 보시면은 저희가 이미 앞에서 메시라거나 모델 그 솔리드 섹션 같은 걸 다 지정을 해놨어요. 요거를 바로 가지고 오셔가지고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제너럴 컨택을 집어넣을 수 있고요. 네. 네. 제너럴 컨택을 집어넣게 되면 자동적으로 있는 모든 면의 인터페이스가 컨택으로 잡힌다. 네, 다시 한번 했고 클램프도 마찬가지로 저 부분 똑같이 네. 고정을 잡아주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로드 부분 마찬가지로 얘를 그러면 강제 변이를 줘야겠죠. 네. 기존하고 똑같이 안쪽 오링 부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자유도는 구속을 해주고 그럼요. 트랜슬레이션 변이로 75.95를 입력했습니다. 요것도 픽스드 체크 해주시고요. 네네. 그러면은 벌써 두 번째 케이스에 대한 해석 조건이 끝났죠. 지금 다이나믹 임플리시 다이나믹 스텝으로 진행하신 거 다시 한번 보여드렸고요. 20초간에 걸쳐서 천천히 집어넣는 해석을 했기 때문에 다이내믹 이펙트가 있어서 링이 막 그렇게 튄다거나 그렇게 하진 않고 거의 정적인 느낌으로 삽입이 되겠네요. 네. 거의 결과 보시면은 들어가는 그런 이펙트 효과라든가 이런 게 유사하실 겁니다. 잠깐만 멈춰보겠습니다. 자,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임플리시트의 느낌이 바로 이런 겁니다. 아래쪽으로 가실 때 INC라고 하는 것은 인크레먼트고요. 여기 보면 이터레이션이라는 게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뉴턴 랩선 메서드를 통해서 다이나믹을 해석을 하게 되는데 비선형 해를 찾게 되는데 여기서는 임플리시트 다이나믹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던 이 시간적 분이라는 개념이 조금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임플리시트 기법이라고 하면 이와 같은 인크레먼트가 있고 각각에 대한 이터레이션을 필요로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결과를 좀 보실게요. 네. 네. 갑자기 제가 말을 끊어서. 괜찮습니다. 네네네. 일단 해석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예, 해석 중간에 요거를 한번 확인을 한 거고요. 지금 계속 잠깐 보였지만 계속 아래쪽으로 이터레이션 되면서 갱신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었죠. 네. 이것도 결과 보시면은 비선형 정적으로 진행했던 거와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애니메이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스무스하게 그냥 안쪽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봄리세스로 봐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케이스가 되네요. 이게 저희가 보려고 진짜 하려고 그랬던 거라고 보셔도 되는데, 네. 지금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복사하는 걸로 진행을 했어요. 지금 제가 기존에는 이전 거를 추가해가지고 아래로 넣을 수 있다 해서 프로시저를 넣어가지고 진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요 케이스는 기존의 케이스를 복사해서 지금 오른쪽에 어시스턴트 패널 보시면은 그대로 조건들이 똑같네요. 예, 네. 그대로 똑같습니다. 근데 시뮬레이션 타임을 20초에서 0.1초로 그냥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확 집어넣는 효과네요. 네. 그럼요. 이게 시간을 많이 줄여주실 거예요. 네. 인크리먼트는 당연히 시간이 줄어들었으니까 마찬가지로 조절을 해주셔야겠죠. 이 상태로 확인 누르고 이미 조건은 다 들어갔어요. 복사했으니까요. 다음 해석을 돌리시면 이제 마찬가지로 결과가 나올 텐데, 네. 이 결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될 겁니다. 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마지막 스텝에서부터가 뭔가 다르죠, 기존하고. 네. 애니메이션을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부분 일단은 제가 요거 시간은 1초 재생하도록 바꿔놓고요. 재생을 하면 이런 식으로 확실히 다이나믹 이펙트가 표현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플리시트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적 해석에 주로 많이 사용되는 줄 알았는데, 이처럼 임플리시트 다이나믹 스텝을 시뮬리아 웍스의 롤로 정의를 해서 이처럼 동적 해석을, 비선형 동적 해석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네. 똑같은 케이스로 0.1초로 계산하는데 그게 난리니어 스태틱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결과가? 같은 0.1초인데 난리니어 스태틱으로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네. 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결과값이 그냥 난리니어 스태틱 1초 한 거랑 똑같이 나오는 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제 1초나 0.1이나 정적 해석에서는 그 시간 인터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중이 중분되는 거기 때문에 결과가 정확히 똑같이 되지만, 이처럼 임플리시트 다이나믹 해석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이제 매스와 댐핑이 포함된 이너시아 이펙트가 들어간 이렇게 크게 벌어지는, 이렇게 정말 있을 법한 물리적으로 그런 현상을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좀 굉장히 케이스가 좀 이제 고무를 집어넣어서 이런 이펙트를 확실히 좀 지켜봤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네요. 네네.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보셨던 거를 그냥 결과만 캡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플리시트 다이나믹으로 진행했을 때 20초와 0.1초 이렇게 진행한 거는 이렇게 다이나믹 이펙트가 커다랗게 발생하는 거 볼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웨비나는 여기까지고요. 네, 웨비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프리즘 이상훈 대리 기억해 주시면 오늘과 같은 해석을 여러분들께서 직접적으로 컨설팅 받아보시거나, 또한 어떻게 이렇게 제품을 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가 있으니까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시뮬리아 웍스 웨비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